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총 200억 원이다. 기초수급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200억 재산을 갖고 계셨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것도 형수님한테 다 준다고. 말도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많은 재산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더 많은 인생 사연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7살 김영숙입니다. 서울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난 석 달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 35년이 송두리째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초수급자로 살아오셨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렇게 사신 척 하셨습니다. 매달 정부에서 나오는 생계비로 근근히 생활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어머니를 위해 35년간 매달 생활비를 드렸고 병원비며 각종 경조사비까지 모두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봉투 하나를 꺼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기초수급자인 시어머니가 무슨 유언장을 남기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혹시 빚이라도 있으신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뜯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은 총 200억 원이다. 그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200억?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도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이 재산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딩 2채, 분당 아파트 3채, 그리고 각종 예금과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기초수급자라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200억 재산을 갖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며느리 김영숙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과 시동생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뭔가 배신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시동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계셨다고. 그것도 형수님한테 다 준다고. 말도 안 돼. 저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그 많은 재산을 숨기고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저한테 모든 걸 물려주신다는 걸까요? 변호사가 다시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35년간 나를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은 며느리뿐이었다. 아들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점점 멀어졌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매주 찾아와 밥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가주고 명절 음식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는데 며느리로서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주겠다. 나머지는 모두 며느리가 가져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돈으로 내가 하고 싶던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유언장 낭독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변호사님,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셨던 거 아닙니까? 유언장 무효 소송할 겁니다. 어떻게 친자식들한테 1억씩만 주고 며느리한테 200억을 다 줘요? 이건 남편도 멍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갔으니까요.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며느리분께 드리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는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영수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지금부터 너에게 고백하려고 한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사업을 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두 아들을 키우기 위해 옷 장사를 시작했다.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시장에 팔았지.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았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생하시며 두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다. 그리고 돈을 모았다. 아들들이 대학 졸업할 때쯤 나는 5천만 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작은 상가를 샀다. 위치가 좋았는지 상가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상가를 팔아 더 큰 건물을 샀고 그렇게 계속 굴렸다. 200억의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들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왜냐하면 돈이 생기자 아들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거든. 내가 옷장사로 번 돈 500만 원을 맞이에게 줬을 때 그 아이는 겨우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만든다는 걸. 저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척 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인 척 했고 반지하 월세에 살았다. 물론 그 집도 내 소유였지만 아들들은 몰랐다. 나는 그들을 시험하고 싶었다. 내가 가난해도 나를 진심으로 대해주는지 보고 싶었다. 시어머니는 30년 넘게 연기를 하신 겁니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맏아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명절에도 오지 않았다. 전화도 석 달에 한 번꼴로 했다. 둘째도 마찬가지였다.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면 귀찮다는 듯이 10만 원씩 보내왔다. 그것도 가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항상 아들들이 잘해준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너는 달랐다. 영수가.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도 나를 무시하지 않았다. 매주 나를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만들어줬다. 내가 편찮으면 병원에 데려가주고 밤새 간호해줬다. 돈 한 푼 안 되는 나를 친엄마처럼 대해줬다.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다. 내 재산을 너에게 주겠다고. 너는 자격이 있다. 아들들은 내 피를 나눴지만 너는 내 마음을 이해해줬다. 그게 더 중요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영수가.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아들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들도 내 자식이니까. 하지만 너가 고생한 만큼 이제는 너가 편하게 살 자격이 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시용생들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남편마저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도 걸지 않았고 시용생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저를 빼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숙님, 상속 재산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혼자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남편에게 같이 가자고 했지만 알아서 하라는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고인께서 남기신 재산 목록입니다. 강남 논현동 빌딩 2채는 현재 시세로 150억입니다. 분당 아파트 3채는 각각 15억에서 18억 사이입니다. 그리고 예금과 주식이 약 12억 원 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총액이 정확히 213억입니다. 상속세를 제하면 김영숙님께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은 약 11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10억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에 3,000원 받으며 살아온 제가 110억이라는 돈을 받는다는 게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김영숙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시동생분이 어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고인이 치매나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정하셨어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네, 상대방 변호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시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함께 있었습니다. 형수님,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둘째 시동생이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순이 온전하셨을 리 없어요. 200억이나 되는 돈을 며느리한테 다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형수님이 어머니를 꼬드긴 거죠?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35년 동안 매주 어머니 집에 가셨잖아요. 그게 다 이날을 위한 거 아닙니까? 막내 시동생도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형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35년 동안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신 게 이런 오해를 받을 일이었나요?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재산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남편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나를 그런 사람으로 봤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35년 동안 당신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새벽에 일어나 국 끓여서 갖다 드리고 편찮으시면 밤새 간호하고 당신들은 명절에도 안 오면서 나한테만 어머니 챙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왜 나한테 재산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홀대했는지 몰라서 그래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막내 시동생이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홀대했다고요? 우리가 매달 생활비를 드렸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뭘 더 하라고요? 생활비 드린 게 다예요? 어머니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외로우셨던 거예요. 매주 혼자 반지하에 앉아서 드라마만 보시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명절에 자식들이 안 오면 얼마나 서러우셨겠어요? 그런 어머니를 35년 동안 제가 챙긴 거예요. 시동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을 나한테 주신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못해서예요. 그걸 이제라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들이 나간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재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동생들도 어머니 자식인데. 안 돼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뜻이에요.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당신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잖아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시동생 2명과 그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법정에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 박순자 씨는 생전에 경미한 치매 증상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제출합니다.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이 진단서는 고인이 사망하기 3개월 전 병원에서 받은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경도인지장의 판정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판장이 진단서를 검토했습니다. 인지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유언장은 무효이며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저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재판장님, 시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었어요. 유언장 작성 당시 완전히 정상이셨어요. 제 변호사가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김영숙님, 진정하세요. 우리도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일주일 전에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검사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지기능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두 개의 진단서가 상충하는군요. 한쪽은 인지장애, 한쪽은 정상이라. 상대방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치매 환자는 증상이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날은 정상이었다가 어떤 날은 이상 증상을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당시에도 정상이었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상대방은 시어머니가 기초수급자처럼 살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장님, 200억 원이나 되는 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초수급자인 척 연기하며 산다는 게 정상입니까? 이것 자체가 고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고인은 자신의 친자식들에게는 각각 1억 원씩만 주고 며느리에게는 200억을 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어떤 부모가 친자식보다 며느리를 더 사랑합니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고인이 기초수급자로 산 것은 일종의 실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난해졌을 때 자식들이 어떻게 대할지 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친자식들은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며느리만은 한결같이 효도했습니다. 그래서 고인은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니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은 한 달 후에 열겠습니다. 그때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동생이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재산을 나눠 가지면 모든 게 끝나요. 왜 굳이 우리 가족을 파괴하려고 하세요? 제가 가족을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머니를 배신한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변호사 비용이 얼마나 들어? 잘 모르겠어.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 그 돈이면 우리 가게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그냥 포기하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당신도 결국 돈 때문이네. 어머니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돈만 중요한 거지? 아니, 그게 아니라 나 혼자라도 싸울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세상에 알릴 거예요. 그날 이후로 남편과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재판 전날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님, 제가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제출하겠습니다. 염려 마세요. 무슨 증거인데요? 내일 보시면 알 겁니다. 상대방이 깜짝 놀랄 만한 증거입니다. 다음 날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제 변호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지난 10년간 작성한 일기입니다. 일기에는 고인의 생각과 판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일기를 쓰셨다니. 변호사가 일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오늘은 내 70번째 생일이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작은아들은 바쁘다며 끊어버렸다. 하지만 며느리 영숙이는 아침 일찍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다.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는 기억하고 있었다. 눈물이 났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었습니다. 2017년 추석. 아들들은 명절에 오지 않았다.
처가에 간다고 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차례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가져왔다. 혼자서 3일 동안 준비했다고 했다. 내가 아들은 하고 물으니 며느리는 바쁘대요라고 둘러댔다. 며느리는 착하다. 아들을 감싸주려고 거짓말을 한다. 2019년 7월 병원에 입원했다. 폐렴이었다. 아들들에게 연락했지만 오지 않았다. 바쁘다는 말만 들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일주일 동안 병원 오며 나를 간호했다. 며느리의 분식집이 문을 닫았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다. 나 때문에 가게 문을 닫고 병원에 있었던 것이다. 재판장이 일기를 검토했습니다. 이 일기를 보면 고인은 매우 정상적이고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0년간 꾸준히 일기를 작성했고 내용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일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고인이 직접 쓴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필적 감정 결과입니다. 고인의 유언장 필체와 일기 필체를 비교한 결과 동일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마지막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이 유언장을 작성하기 하루 전에 찍은 영상입니다. 영상이라고요? 법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날짜는 유언장 작성 하루 전이었습니다. 나 박순자는 온전한 정신으로 이 영상을 남긴다. 내일 유언장을 작성할 예정이다. 혹시라도 나중에 내 자식들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까 이 영상을 남긴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겁니다. 나는 치매가 아니다. 정신도 온전하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정상이라고 했다. 내가 왜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지 지금부터 설명하겠다. 시어머니는 30년간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하셨습니다. 내 아들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자 나를 외면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잘하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 영숙이는 달랐다. 35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나를 챙겨줬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친자식이 며느리보다 못하냐고. 맞다. 내 아들들은 며느리보다 못했다. 그게 현실이다. 그래서 나는 내 재산을 며느리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결정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뜻은 변하지 않는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보니 고인은 매우 명료한 판단력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언장은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이해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소리쳤지만 재판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고인의 의사는 명확합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겼습니다. 드디어 이겼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동생들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갈 거야. 어디를? 동생 집에. 당신하고는 더 이상 못 사겠어. 남편은 짐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200억을 받았지만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후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재판 다음 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사기꾼 며느리, 200억 도둑. 누가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저는 급히 페인트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동네 아줌마 몇 명이 가게 앞에 모였습니다.
저 사람이 그 며느리래요. 시어머니 재산 200억 가로챈. 200억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참한 며느리인 줄 알았는데 돈도 고른 여우였네. 아줌마들이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그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손님이 뚝 끊겼습니다. 점심시간인데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누군가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오후 3시 경찰이 왔습니다. 김영숙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서 좀 가시죠. 사기요? 무슨 사기요? 박순자 씨 유산 관련입니다. 누가 고소했는데요? 저는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영숙 씨, 박순자 씨의 재산을 가로챘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어머님이 주신 거라고요. 그럼 왜 친아들들은 1억씩만 받고 며느리인 당신이 200억을 받았습니까? 그건 시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유언장도 유효하다고. 형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진단서가 있습니다. 박순자 씨는 사망 1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주치의한테 확인했습니다. 경도인지 장애였다고요.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정신이 멀쩡하셨어요. 의학적으로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200억이라는 거액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동생들이 가짜 진단서를 만든 걸까요?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저는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수없이 했습니다. 결국 저는 풀려났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하지만 이미 소문은 동네에 퍼졌습니다. 분식집 며느리가 경찰서 끌려갔대요. 시어머니의 200억을 전부 꿀꺽했대요. 200억이요? 대박이네. 속이고얀 여우였네. 불쌍한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당한 거야. 저는 가게에 돌아왔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일이 지나자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남편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동생들이 제안을 했어. 무슨 제안? 이거 합의서야. 합의서? 응. 당신이 재산의 절반, 100억을 동생들한테 주면 고소를 취하. 저는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시어머니 뜻이야. 여보, 우리 이러다 다 망해. 가게도 망하고 우리 인생도 망해. 망하면 망하지. 나는 이렇게 못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 나도 이해가 안 돼. 뭐가? 당신이 왜 200억에 욕심을 내는 건지. 우리는 엄마 아들이야. 근데 1억? 당신은 며느리인데 200억? 당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동네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봐.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당신은 내 편 아니야?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는 중립이야. 중립이요? 부부인데 중립이 어디 있어? 여보,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이 이기기 힘들어. 200억이야. 200억. 동생들이 그냥 포기할 리 없어. 이미 이겼잖아, 법원에서. 그건 1차야. 앞으로 몇 년을 싸워야 해. 그동안 우리 어떻게 살아? 저는 남편을 밀쳤습니다. 나가요. 당신 나가. 나가라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숙 씨죠? 박순자 씨, 며느리 200억 먹은 누구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요. 각오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협박 전화였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협박 전화가 하루에 10통씩 왔습니다. 200억, 도둑년, 재수 없는 년, 벌 받을 거야. 저는 전화기를 꺼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에 가게를 닫고 집에 가려는데
남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씨,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정신병원 입원 동의서예요. 네, 당신은 정신병으로 저희 병동에 입원하셔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상이에요. 가족분들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같이 가시죠. 남자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나.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옆 가게 사장님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짓들이야? 당장 놔! 남자들이 물러섰습니다. 우리는 정식으로 신고받고 온 거예요. 무슨 신고?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져! 옆 가게 사장님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남자들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저는 울었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놈들 누구예요? 시동생들이 보낸 사람 같아요.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넣으려고. 세상에! 재산 때문에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저는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혼자는 못 싸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정신병원 강제 입원당할 뻔했어요. 김영숙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시동생들이 사람을 보냈어요. 그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옆 가게 사장님이 보고 도와주셨네요. 폭행죄와 감금미수라. 알겠습니다. 법적 조치하죠. 그리고 김영숙 씨, 조심하세요. 200억이라는 거액 때문에 상대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가 났습니다. 며느리의 배신, 200억 유산 독차지 사건이 진실. 기사에는 분식집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김 씨는 30년 동안 치밀하게 시어머니를 조종했다. 시어머니의 친아들들을 이간질하고 200억이라는 재산을 독차지할 계획을 세웠다. 시어머니는 말년에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고 김 씨는 이를 이용했다. 친아들들은 각각 1억씩만 받았고 며느리는 200억을 가져갔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신문을 본 사람들은 믿을 것입니다. 저는 신문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이 기사 당장 내리세요. 누구신데요? 제가 그 김 씨예요. 기사에 나온 사람. 아, 기사에 문제 있나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누가 이런 거짓말을 보도한 거예요. 취재원은 밝힐 수 없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이에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기사까지 났으니 이제 전국 사람들이 저를 200억 사기꾼으로 할 것입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억 도둑 나와. 염치 없는 며느리. 부끄러운 줄 알아. 저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집에만 있었습니다. 문도 잠그고 전화도 끊고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잤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협박하러 온 사람일 것 같아서요. 하지만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김영숙 씨,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이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님. 김영숙 씨,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전화를 끊어놨어요. 변호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변호사님, 저 이제 못 싸우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200억이 뭐가 중요해요. 그냥 다 돌려주고 싶어요. 김영숙 씨,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기사도 났고 동네에서는 저를 손가락질하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뭔데요? 박순자 씨가 남기신 증거입니다. 증거요? 네. CCTV 영상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순자 씨 댁에 설치됐던 CCTV입니다. 10년 전부터 설치돼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댁에 CCTV가요? 네. 거실이랑 주방에 2대가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는 뭐가 찍혀 있는데요?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시어머니 집 거실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돈 좀 주세요. 돈? 무슨 돈? 나는 돈 없어. 거짓말 마세요. 나라에서 돈 받잖아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건 내 생활비야. 못 줘. 생활비요? 어머니는 맨날 집에만 있으면서 무슨 생활비가 그렇게 들어요? 시동생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며느리한테는 용돈도 주면서 친아들한테는 못 줘요? 나는 며느리한테 준 적 없어. 거짓말 마세요. 며느리가 명품 두르고 다니던데요. 그건 영숙이가 자기 돈으로 산 거야. 그럼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급한데 쓸 데가 있어요. 나는 정말 돈 없다니까. 그럼 카드라도 빌려주세요. 안 돼. 시동생이 시어머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려줘. 시동생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10만 원밖에 없네. 안 돼. 그건 내 한 달 생활비야. 어머니는 200억 있으면서 저한테는 10만 원도 아까워요. 저는 화면을 보다가 멈췄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지금 시동생이 뭐라고 했어요? 200억 있으면서라고 했죠? 시동생들은 장례식 때까지 시어머니가 가난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 날짜를 보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입니다. 그럼 시동생들은 3개월 전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200억을? 변호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그 전날 영상입니다. 화면에 시동생 2명이 함께 나왔습니다. 형님, 은행에서 확인했습니다. 뭐라던데?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강남에 3채 있대요. 그리고 주식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다네요. 얼마나? 대충 계산해도 200억? 뭐? 200억? 큰 시동생이 경악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우리를 속인 거야? 기초수급자인 척하면서? 그런 거 같네요. 왜? 왜 그런 거야? 글쎄,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확인해봐야지. 내일 어머니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해봐요. 근데 어머니가 줄까? 안 주면 강하게 나가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채게. 영상이 끝났습니다. 시동생들은 3개월 전에 알아낸 거였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시동생들은 3개월 동안 계속 시어머니를 괴롭힌 거예요? 변호사가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건 2달 전 영상입니다. 화면에 둘째 시동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빚이 있어요. 또 빚이야? 2천만 원이에요. 도와주세요. 나는 돈 없다니까. 거짓말 마세요. 어머니 재산 우리가 다 알아요. 200억 있잖아요. 그 중에 2천만 원도 못 주세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 있으면서 왜 없다고 하세요? 가실 때 갖고 가지도 못하면서 지금 당장 2천만 원 주세요. 시동생이 탁자를 쳤습니다.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 시동생이 협박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우리는 엄마 친아들이에요. 며느리는 남이고요. 영숙이는 남이 아니야. 남이죠. 30년 살았어도 남이에요. 어머니, 우리한테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200억을 셋이서 나누면 60억씩이에요. 시어머니가 침묵하셨습니다. 말 안 하시면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어차피 어머니 치매 있잖아. 나는 치매 없어. 있어요. 엄마는 치매 있는 거니까 그런 줄 아셔? 시동생이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셨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시어머니가 3개월 동안 이런 괴롭힘을 당하셨다니. 변호사님, 이 영상은 법정에서 쓸 수 있어요? 물론입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그리고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건 시동생들이 장례식 이틀 후에 나눈 대화입니다. 녹음기를 재생했습니다. 시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 정말 충격이에요. 200억이 진짜 있었어.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야. 기초수급자인 척하면서. 그리고 며느리한테다 줬어. 우리는 1억씩만. 이건 말이 안 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방법 있어. 유 원장 무효로 만들어야지. 어떻게? 치매 진단서 만드는 거야. 하지만 어머니 치매 아니었잖아. 그건 우리가 만들면 돼. 내가 아는 의사 있어. 그 의사가 거짓 진단서를 써줄까? 우리 엄마는 치매야. 무슨 말인지 알지? 형님, 우리 재산은 우리가 받아야 마땅하죠? 당연하지. 형수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저는 경악했습니다. 실홍생들이 장례식 후부터 이미 모든 걸 계획한 거였어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비열한 놈들. 이 증거들을 가지고 시동생들을 고소하시죠. 다음 날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들을 고소했습니다. 이틀 후 시동생들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저도 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시동생들을 봤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거 본인들 맞습니까? 시동생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협박한 게 맞습니까? 그건 우리가 급해서. 시동생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것도 본인들 목소리 맞습니까? 시동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만들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두 분은 존속 협박죄, 공갈죄, 사문서 위조죄, 금융실명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입건됩니다. 시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곧 정정 기사가 날 겁니다. 다음 날 또 정정 기사가 났습니다. 며느리는 결백했다. 친아들들의 200억 탐욕과 계획적 범죄 드러나. 기사를 보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가게 앞에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사과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들은 고인에게 협박과 공갈을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200억 재산이 형수님한테 전부 간다는 게 참. 재판장이 판결문을 꺼냈습니다. 피고들은 존속협박죄, 공갈죄, 사문서 위조죄, 금융실명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죄로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집행유예 3년. 재판이 끝났습니다. 시동생들이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아무도 김영숙 씨를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 나는 최악의 남편이었어. 우리는 머쓱하게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숙 씨, 알려드릴 게 있어요. 박순자 씨가 남기신 빚이 있습니다. 친구분들한테 빌린 돈, 총액이 5억이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억이요? 네. 20년 전부터 빌리신 걸로 확인됩니다. 그럼 제가 갚아야 하나요? 유산을 받으셨으니 빚도 상속됩니다.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세금을 제하고도 105억이 남는다는 생각에. 김영숙 씨, 내일 사무실에 방문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순자 씨의 친구분들이 만나 뵙기 원하십니다. 원활히 빚을 정리하시는 게 좋으실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친구들한테 돈을 빌린 걸까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하신 걸까요? 내일 친구분들을 만나면 알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가 생전에 갖고 계셨던 빚이 무엇인지 오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낯선 세 분의 할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80대쯤 되어 보이는 연세 지긋한 분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소개했습니다. 돌아가신 박순자님의 오랜 친구분들이라고 하십니다. 할머니들은 하나씩 서류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차용증, 계좌 거래 내역,
1985년에 박순자 씨한테 5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서류를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확실했습니다. 진짜 차용증이었고 거래 내역도 명확했습니다. 1985년 5천만 원이면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돈의 가치도 달라졌습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3억 정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우리 시어머님을 도와주셨으니까요. 세 분의 할머니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날 은행으로 갔습니다. 세 분의 계좌에 각각 3억씩 총 9억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려웠던 우리 시어머니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머니들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200억 중 9억을 내줬지만 나머지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렸습니다. 세 분의 할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한 달 전 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영숙 씨, 우리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네,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들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순자를 생각하며 많은 걸 떠올렸어요.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1985년 젊은 시어머니에게는 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재단을 만드는 것. 당신이 배우지 못한 서러움을 알기에 돕고 싶었다고. 옷가게를 함께 운영하던 4명의 친구.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었습니다. 내가 5천 빌려줄게. 하지만 재단 설립은 실패했습니다. 이래저래 일이 꼬였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들에게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고 합니다.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지만 순자는 우리 손을 꽉 잡고 말했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할게. 내가 꼭 재단 설립할 거야.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내 자식을 통해서라도 꼭 이뤄낼 거야. 어려운 학생들을 반드시 돕고 싶어. 그렇게 시어머니는 약속을 했습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일로 가난해졌다고 했습니다. 재단 설립에 쏟아부은 돈 때문에 자식들은 가난해진 엄마에게 매몰차게 됐습니다. 돈을 요구했고 무시했습니다. 순자는 그때 결심했대요. 나중에 큰 돈을 벌어도 절대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히, 그리고 옷가게 건물이 팔리고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고 결국 200억의 자산가가 되었다고.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다. 가난했을 때 무시했던 자식들에게 그 뒤로 기초수급자인 척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의 인연도 끊어졌어요.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그런데 200억 꿀꺽한 며느리 기사를 봤어요. 수소문에서 당신을 찾았죠. 할머니들은 한 달간 저를 지켜봤다고 하셨습니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사는지. 당신은 재산에 손대지 않고 이 분식집을 지켰어요. 순자가 왜 며느리한테 모든 걸 줬는지 알겠더라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새 할머니가 각각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3억에 2억을 더 보탰어요. 각자 5억씩. 총 15억이에요. 아니에요. 이미 드린 겁니다. 저는 받을 자격 없어요. 장학금 재단을 설립하세요. 이게 순자의 진짜 뜻이에요. 똑똑한 친구였지만 공부를 끝까지 할 수 없었던 순자의 꿈. 학업에 뜻이 있는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것. 당신이라면 순자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시어머님의 뜻을 이제야 알겠어요. 시간이 흐르고 박순자 장학재단 현판식이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주신 15억, 그리고 시어머니의 재산 105억 중 100억, 총 115억으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박순자 여사는 평생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싶어 하셨습니다. 오늘 그 꿈을 이룹니다.
첫 장학생 10명이 장학증서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남은 5억으로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해. 그게 뭐든. 분식집 2층에 요리학원을 차렸습니다. 김영숙 요리학원.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중독적인 맛의 떡볶이부터 배워볼까요? 학생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박순자 장학재단은 200명의 학생을 도왔습니다. 저는 재단 이사장이자 분식집 사장이자 요리학원 원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가끔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시어머님, 지켜보고 계시죠? 저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뜻을 이어가고 있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뜻입니다. 그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 진짜 상속자입니다. 오늘의 황금 중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